혹시 쥐뿔도 모른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언제 그런 말을 쓰나요, 우리가? 뭔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서 네. 누군가에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줄 때 쥐뿔도 모르면서 뭐라고. 그렇습니다. 네. 네. 쥐뿔, 개뿔. 네. 그런 이야기로 저도 어렸을 때 쥐뿔, 개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욕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너무 많이 쓰는 말이다 보니까 욕인지를 우리가 잘 잊고 살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제길 뭐 이런 말 합니다. 제기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제기랄. 예. 이 원래는 제기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제 할미랄 이런 말이고요. 제 할미와 어머니랑 붙어 먹을 놈. 이라는 예, 근친상간적인 욕인데요. 와 진짜 나쁜 말이다. 정말 나쁜 말이죠. 지금 우리가 너무 쉽게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쥐뿔, 개뿔도 정말 욕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본질과 다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쥐변신설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동화책에서 다 들어보셨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렸을 때 당연히 들으셨고요.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황태성 씨 아시겠죠? 예. 들어보셨죠? 손발톱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재밌을 것 같은데. 옛날 얘기니까 선비라고도 나오고 도령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선비가 공부를 하겠다고 과거 공부하려고 절간에 갔어요. 공부를 하는데 매일같이 손발톱을 잘라서 버렸어요. 어느 날 3년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녀석이 우리 집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진짜냐? 내가 진짜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 부인뿐만 아니라 이 선비의 엄마, 아버지까지 다 해서 누가 진짜냐, 가짜냐 막 싸우다가 결론적으로는 진짜가 가짜 판정을 받고 쫓겨나요. 아니 왜 진 거야 걔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러게, 예. 아유. 지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거예요. 너 어디 여기 점 있니? 해서 옷도 벗어보고 그러다가 뭐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야, 우리 집에 젓가락이 몇 개야? 숟가락이 몇 개야? 그거 몰라야지 정답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젓가락과 숟가락 숫자를 알고 있는 가짜가 얘기를 하니까 어머 네가 진짜구나 라고 해서 이 진짜를 쫓아내는 거죠. 현실이었으면은 못 맞춰야지. 그렇죠. 아, 내 남편 했을 텐데. 그렇지. 요즘 심리학자가 왔으면은 이거는 그때 김경일 교수님이 계셨어야 돼요. 이거는 무슨 심리예요? 그걸 다 맞추고 있다는 건 강박장애가 있다는 뜻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맞습니다. 갑자기 맞네. 왜 그때 안 태어나셨어요? 쥐가 손톱 먹고 있을 때 뭐 하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쫓겨난 애가 다시 갈 데가 없으니까 절로 갑니다. 막 엉엉 우니까 대사님이 부적을 하나 탁 써주시면서 거기서 기르는 고양이 하나를 딱 주세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들고 가가지고 집으로 가서 집에 있는 그 가짜 앞에다 고양이를 휙 던지니까 얘가 원래 쥐였던 거예요. 천년 먹은 쥐가 손톱 발톱을 먹고 휘리리리리 변신해가지고 고양이를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고 바로 이 고양이가 가서 쥐를 팍 잡아서 죽였어요. 자, 여기까지가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진짜 지금부터인데. 근데 이거 진짜요? 말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요? 자, 이렇게 다 끝났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너무나 억울했던 이 선비. 화가 나고 막 분노해서 쫙 가서 부인에게 말합니다. 야! 이년아! 너는 쥐뿔도 몰랐냐? 라고 화를 냅니다. 자, 쥐뿔이 뭐를 뜻할까요? 그러니까 뿔이 있는데 넌 그걸 못 봤냐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다른 신체의 어디 아닐까? 이제 알았다. 황대성 씨! 제가 해냈습니다. 해내셨습니까? 제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제가 맞았으면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음란마귀가 씌인 거죠.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까? 교수님, 교수님 그게 맞단 말입니까? 그거야, 그거. 이럴 수가. 오마이갓. 그거야. 바로 그거였군요. 그거야. 그게 쥐뿔이었군요. 헐. 와. 쥐뿔은 아. 쥐의 성기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우리나라의 한국 구비문학 대계라고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놓은 긴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할머니들이 얘기해 주시죠. 할아버지들이 얘기해 주시고 그거를 80년대, 70년대 이렇게 녹취해가지고 그대로 종이에 쭉 필사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시던 말씀이죠.
그 책에 있는 쥐변신 이야기를 다 찾아서 쫙 읽어봤습니다. 거기 써 있어요. 그 말씀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제 원래 이야기는 쥐뿔도 모르냐라고 하지 않고 쥐도 모르냐? 라고 남편이 말을 해요. 한 글자짜리 그거 있지. 그거를 몰랐냐고 말한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된 각편들이 많아요. 이야기들이. 그런데 그거를 어떤 분은 그 이야기를 구현하시는 분이 쥐뿔도 몰랐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채록하고 있던 사람이 묻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했더니 원래 이게 쥐 그건데 너무 좀 상스러워서 쥐뿔이라고 바꾼 거야 라고 하는 설명까지 써 있어요.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왜 하필 남자의 성기를 왜 쥐로 표현했을까요? 실제로 이 쥐라는 것이 남자의 성기로 사용된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춘향전 이야기 중에서 춘향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월매가 와서 한마디를 합니다. 아이고 답답하, 내가 물나는 쥐나 물지 왜 뭔 짓을 하고 있니? 라고 자기 딸인 춘향이에게 다독이면서 설명합니다. 자, 정확한 워딩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물나는 쥐는 물지 않고 뭐를 하느냐. 여기서도 쥐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를 뜻하는 말로 사용됐어요. 실제 요즘이나 안 사용하지 옛날에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유가 뭐냐? 쥐의 모습이 남자의 성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사용했던 거죠. 자, 이 선비가 바깥에 갔다 고생했던 이 사람이 쥐뿔도 모르냐라고 성질을 내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이 아들 대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여자가 돼봅시다.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왜 억울했냐? 자, 전 어떤 거냐? 결혼했어요. 남편이 공부한대요. 떠났어요. 공부했겠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돌아왔어요. 같이 지냈어요. 똑같이 생긴 남편이 왔어요. 진짜 가짜 싸우고 난리가 나더니 갔어요. 찜찜합니다, 지금. 찜찜해요. 뭐가 갔는데 진짜지 같은지 찜찜해요. 그래서 진짜가 또 왔어요. 가짜는 피리리 변신하더니 어머 세상에 쥐가 돼서 갔어요. 어떻게 이제? 솔직히 조금만 더 가봅시다. 느낌이 달랐다 칩시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가요. 어머니 느낌이 달라요. 그럴 거야? 오히려 그 얘기를 하면 이것이 미쳤나 소리밖에 더 듣겠어요. 우와, 이 여인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생각하면 진짜 자다가 밤잠이 안 올 정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여자가 임신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거야, 집안에서. 뭐야, 뒤에가 더 재밌네. 요즘 스타일이에요. 시즌2. 시즌제였네, 이거. 그래서 어떻게 되냐? 죽여? 예. 그때 원래. 아내를 죽여요? 네. 아내를. 아내를 왜 죽였지? 난 당연히 아기를 죽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와, 미쳤다. 막 그 배를 어떻게 찔러서 죽이고 밑에 큰 무슨 약물을 막 이렇게 끓여가지고 막 떨어지면 막 쥐가 우르르 떨어지는 걸 묘사를 하고 이런 식의 그로테스크한 장면들이 나와서 궁극적으로 여인을 처치합니다. 어떻게 근데 우리는 아니, 지금까지 몰랐지? 원작이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와, 근데 너무 충격적이다. 진짜 충격적이다. 세상에 찜찜함을 건너서 억울함을 건너서 심지어 이 여자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희생양 메커니즘이죠. 사실은 모두가 공범이죠. 모두가 다 속았죠. 아니 조금밖에 안 산 부인보다는 엄마 아버지가 더 오랫동안 자식을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몰랐지만 모두가 너무너무 불편한 상황에서 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기들의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그 문제를 뒤집어 씌워서 처치하는 이 방법이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그것이 너무나 극렬하면 극렬할수록 자신이 그 죄로부터 자기들은 벗어나기 때문에 어머나. 이 이야기가 점점점 강해지게 된 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심리학자이신 김경일 교수님 역사적으로 희생양을 정말 만들어낸 일은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높은 신분이나 아니면 강한 사람들일수록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되게 많이 하는 말 있죠.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이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유명한 사후학증 편향입니다.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또 만들어낸 비극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그것이 담고 있는 실제 이야기는 생각보다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정말 깊이 있게 담고 있는 거죠. 어느 집에 엄마, 아버지, 꼬마 아들인지 꼬마 딸인지 일단 아이, 그리고 늙은 시어머니, 이렇게 넷이 살고 있었어요. 집이 가난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밥을 먹는데 이 아이가 할머니랑 밥을 먹으면서 맛있는 거를 슉슉슉. 할머니가 예끼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걸 계속 보고 있던 아버지가 고민을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못 드시는데 저 철없는 것이 저러니 저걸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애를 없애자. 되게 극단적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면 되지 말로, 그쵸? 그러니까. 밥상을 따로 차려 드리고. 그러니까. 가난해서 먹을 게 별로 없어서.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부인하고 둘이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정말 원문에 그대로 이렇게 있거든요. 아이는 또 낳을 수 있으나 부모는 한 분밖에 없소. 그러니 우리 이 아이를 가져다 버립시다. 땅에 갖다 묻읍시다. 그랬더니 부인이 말합니다. 좋아요. 이 부인 뭐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애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가가지고 묻으려고 땅을 막 파요. 이렇게 큰 애기를, 이거 뉴스에 나올 겁니다, 진짜. 이 그림에서 가장 슬픈 게 어느 것인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뭐가 슬프세요? 아이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거. 그래,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는요, 지금 뭐 하는지 몰라. 자기 죽이러 왔는데 이 애는 엄마가 뭐 하지? 아빠는 뭐 하지? 재밌는 놀이 하나,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바라봅니다. 이야기 속에 아까 아들인지 딸인지 그거는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의 성별, 이름 안 나와요. 뭐냐?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있다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가치를 둔 거예요. 심지어 성별도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아이라고만 나와요.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용어로 이것들은 늘 언제든지 쉽게 처치할 수 있다라는 관념이 그것에서 들어있어요. 자, 아무튼 가서 땅을 막 팝니다. 그래서 막 파서 묻으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땅속에서 뭐가 나면 종이 나와. 이게 뭐야? 그래서 종을 땡 울렸더니 종소리가 울려서 서울까지 막 들린 거예요. 서울에 계신 임금님이 뜩 듣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봐라. 이랬더니 사람들이 쭉 가서 알아왔어요. 딱 와서 설명합니다. 임금님에게 이러 해가지고 이러 땅을 파고 이러더니 이 땅이 이러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임금님이? 이런 고연이라고 하지 않고 효자로고, 그 얘기를 듣고 효자로고 하고서 크게 포상을 내려서 잘 먹고 잘 살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처럼 쥐변신선어나 선녀와 나문꾼처럼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 이야기가 아니라 삼국유사 효선편에 들어있는 손순매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손순이 아버지 이름이에요. 손순이 아이를 묻었다. 손순매화라는 곳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런 식으로 아이를 죽이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절대로 이해를 못하실 일인데, 아이란 늘 거추장스러운 혹 같은 존재들로 여겨졌어요.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늘 그랬어요. 이 손순이라는 사람이 말로는 우리 어머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효도인 척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효라는 것을 핑계댄 거예요. 어머니 같으시게 없으면 자기 자신도 몸이 절신할 정도로, 몸이 아주 그냥 차릴 정도로 무척이나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거고요.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만만하고 제일 약한,
그 자식들을 희생시키고 살아뛰게 했던 거죠.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줄여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찢어져요? 가난한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자, 뭐 먹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는 초근목피라는 말처럼 정말 나무 껍질을 먹는데 겉에 껍질이 아니라 겉을 뜯어내고 속에 있는 좀 연한 거를 찢어내서 그걸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걸 막 푹푹 끓여가지고 이렇게 섬유질이 나오잖아. 그걸 푹 끓여서 그거를 먹고요. 때로는 송기떡이라고 그래서 거기다 약간의 녹말 밀가루 넣어서 막 얼큰하면 이런 거를 먹어요. 그럼 뭐가 좋으냐? 든든해요. 섬유질이 이게 분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뱃속이 든든합니다. 딱 든든하죠. 그런데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대로 나오는구나. 그대로 나오는데 잘 나오면 되지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찢어져서 피가 섞여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가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절신할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비참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손순을 이해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건 해결하지 않고 어떤 게 아니라 제일 약자인 아이를 죽이면서 더더욱 그것을 효성으로서 포장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전체를 보고서 이렇게 백성들이 가난하면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왕이 효자인데? 라는 식으로 그 문제를 하는 허위가 똘똘똘 뭉쳐져 있는 이야기가 바로 손순매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서양에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이야기, 그거 알잖아요. 쥐들이 막 나와서 음식을 먹어대니까 이 하멜른 씨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아? 그랬더니 피리 부는 사람이 지나가다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하고 돈을 약속하죠. 그래서 피리를 막 보니까 쥐들이 쏙 따라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강에 가서 첨벙 쥐들이 다 죽었죠. 자, 돈을 주세요. 그랬더니 안 주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뭐 복수하겠다 이러면서 화가 나서 갔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이 다시 와서 피리를 막 불었더니 아이들이 쭈루리 하나 둘 따라서 쭉 가서 하멜른에는 아이들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가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쥐는 여기서 뭘까요? 또 나왔네, 쥐가. 바로 아이가 쥐예요. 쥐처럼 그냥 계속해서 먹어대고 하는 거죠. 쥐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면 곡식도 잡아먹고 내일 심어야 씨앗도 잡아먹고 다 먹어대서 괴롭고 막 해서 뭐 빵도 집어먹고 많이 쥐 때문에 미치겠다라고 하는데 자식이라는 거는 그런 거였어요. 대책 없이 꾸물꾸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에 가난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버리는 이야기죠. 헨젤과 그레텔에서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숲에다 갖다 버리는데요. 이 숲에 버린다 할 때 이 숲을 우리 동네, 우리 서울에 있는 서울숲 이렇게 쾌적한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독일의 숲은 슈바르츠왈트라고 하는데 검은 숲 이렇게 번역하는데 너무 빽빽하고 울창해서 영화에 가끔 보면 뭐 늑대인간 나올 것 같은, 한 번 들어가면 길을 100%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갖다 버리는 거죠. 그 얘기는 아이를 죽이는 이야기였습니다. 거기도 그랬어요. 그런 일은 늘 비일비재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입을 덜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가장 힘이 약하기 때문에. 친자식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부모가 잔인해질 수 있다. 잘 이해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하신 시대적 상황이랑 연결이 잘 되는데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그 시발점이 살 닿는 거, 만지는 거, 안아주는 거,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이 숫자가 너무 많으면 특정한 아이 같은 경우 앉지 않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애착이 없어지는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애착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서로 간에. 전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